네,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교시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나 유의해야 될 점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사례관리자 본인이 또는 몸담고 있는 기관 내부의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사례관리의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교시에서 공부하게 될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즉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자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 또 조정과 협상, 옹호, 점검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이야기는 무슨, 아까 직접적인 서비스는 사례관리자가 또는 사례관리자가 포함된 기관의 내부적인 자원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접적 개입은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실천 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간접적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 개입에서의 이제 사례관리자가 수행하는 역할들을 좀 보면 이제 크게는 이제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 또 옹호자 역할, 점검자의 역할, 또 평가자, 또 자원개발자의 역할 등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중개자의 역할인데요. 중개자라고 하는 건 영어의 브로커죠, 브로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로커, 이제 중간중간에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중간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은 자원 연계의 역할과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연계라고 하는 건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연결하고 또 협동하고 또 서비스의 통합, 그다음에 조정, 또 기관 간의 또 상호작용,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를 좀 한번 보면, 이제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죠. 네, 왜냐면 사회에서 기관 내부의 자원이나 사회복지사만, 아니면 사례관리자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좀 만족시켜준다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사례관리의 대상자분들께서는 오랜 기간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일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담당하고 계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실제 어렵다라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네트워킹, 즉 중개자의 역할들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간접적 역할로 실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지원 네트워크인 가족, 친구, 이웃, 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 2차적인,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자원 모두를 연결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그 범위가 그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굳이 뭐 옛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키우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해야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어떤 클라이언트나 가족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1차적인 지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2차적인, 그 다음에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사회자원 모두를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사례관리자와 함께 사회자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활동이 될 수 있어야만, 연계되어 있는 어떤 활동이 되어 있어야만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를 해소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례 관리에서의 네트워크의 기능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다른 복지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과 단체를 조직하는 것, 오르가니제이션 하는 것, 네트워킹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천적 개입에서의 실천 과정에서의 개입에서의 네트워크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각종 사회 자원을 연결시키는 어떤 조정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대학교의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러한 각 레벨에 맞는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순서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 바로 조정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 중개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중개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서 중개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면서 네트워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개자의 역할이 바로 자원들 간의 어떤 연계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것도 이러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중개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것도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많이 꺼려 하시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의 그런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부족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사정하고 그 욕구를 개선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원들을 찾고 그 자원들을 실제 클라이언트에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 즉 중개의 기능이 네트워크의 기능으로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법 및 사례관리자의 역할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네트워크,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연계 과정에서,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사례관리자가 실천해야 될 방법과 역할 및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즉,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 안에서 그러한 어떤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 네트워킹의 틀 안에서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또는 클라이언트가 알고자 하는 또 시행해보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자료 리스트를 보고 함께 연계의 기능들을 좀 갖춰나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원들이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례관리자가 직접 제공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促진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재환 지금 공주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장님이신 은사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그 공주대학교에 지금 계시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과제를 좀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첫째,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관련 기관의 리스트를 확립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상담 기관이나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그러한 정보들을 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그래야만 이러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개입 방법에서 자원들이 아니면 상담 기관들이
아니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어떤 특성과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미리 리스트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실무자 회의나 대표자 회의를 구성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기관들이 아니면 그 기관의 실무자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기반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 규모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조성의 내용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지역사회 그 광역수준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아니면 각 구, 아니면 요즘 더 해야 되는 게 행복지원센터의 각 그 행복지원센터, 옛날로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센터마다 해당 동별로 그 행복지원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즉, 그러한 동순위, 아니면 시순위, 아니면 구 단위, 아니면 광역시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크기별로 그러한 전체의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고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이 단위별 크기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즉, 충남도는 충남도 단위의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천안시는 천안시 단위의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동해도 그러한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역할들을 실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고 있는 그러한 규모별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좀 조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느 정도 크기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아니면 그 가족의 크기에 따라서 접근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성들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개발들이 좀 필요해서 리스트업하고 적당히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역할들을 그 실제 사례 관리자들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연계를 맺으시고 있고, 그래서 동료별 실무자 회의나 뭐 대표자 회의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들이 실제로는 여기 실무자 회의나 대표자 회의에 어떤 사례를 만났을 때 그 사례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는 실무자나 기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네트워크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된다라 그러면 좀 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활동 기록지가 나와 있는데요.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뭐 자원명, 기관명, 뭐 자원의 출처, 또 자원의 성격이나 자원의 영역,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별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 활동되고 있는, 아니면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자원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필요한 자원들이나 특징들을 좀 잘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또는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하고 중개해낼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해내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간접적인 역할에서의 자원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즉, 자원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획득하고 또 사정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 사회적 어떤 이런 지지 체계의 개발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물론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나, 가족의 지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회사 동료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어떤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분들의 경우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자는 이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어떤 지지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지지 체계가 없다라 그러면 적정한 새로운 지지 체계를 개발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헵스워스와 라슨이라는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연적인 지지 체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기존에 있는 어떤 체계들을 연결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대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두 번째가 바로 자주 집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문제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 욕구 해결을 위한 상호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 이 바로 자조 집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서로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정보적인 제공도 받고 정서적인 어떤 지지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자원 지지 체계들을 서로 활성화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조 집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조 집단을 좀 구성을 하고 이러한 자조 집단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충족이나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자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봉사론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니면 또 그런 경험을 가져서 스스로 어떤 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런 자원봉사자의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지지체계가 돼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공식적인 지지체계들을 활용해서 어떤 이 지지체계에 활성화하는 역할들을 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개발자로서의 연계에 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원개발자로서의 역할들을 지지체계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지체계로서의 공식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표 5-12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 목록 기록 양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 목록들을 좀 기록을 해서 어떤 방법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지지 체계로서의 어떤 기관들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이런 기록 양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지역사회 자원들을 정리하고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어떤 구별을 잘 해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전달에 대한 사례관리 점검이죠. 모니터링이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이 완결되었는지 또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점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체계가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을 위한 어떤 자원들로서의 서비스 체계가 활동되고 있는지를 좀 기능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 표 5-13의 점검활동 기록 양식, 또 157페이지의 점검 기록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실제로 이러한 어떤 점검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주 단위로 점검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또 점검 기록지에는 필요한 개입 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할 건지 매달 할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번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 기록들, 점검 내용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점검 결과들을 기록적으로 남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 및 종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다른 어떤 과목들에서도 프로그램의 진행과 이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종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공부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종결 과정을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에 있어서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즉, 이 평가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그 적절한지 또 이러한 그 진척 사항이라든가 서비스의 활동 및 서비스 체계의 효과성 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종결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종결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실천 개입의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런 것들을 그 평가 과정을 통해서 사례 관리 실천의 질적인 어떤 증진, 또 효과성을 좀 높이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효율적인 평가 기술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즉 평가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 기관 내부의 어떤 자료들로 아니면 자의적인 평가만으로는 객관적이고 기관의 어떤 책무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관적인 어떤 방법들이, 어떤 의견들이 포함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효과적인 평가 기술 중에서 하나인 사례관리 평가 관련해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해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즉 외부 기관들, 내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좀 공식화되어 있는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면 기관의 책무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 실제 그리고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나 개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클라이언트나 가족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공식적인 도구들이나 또 척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공부를 통해서 공식화된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사례 관리의 효과적인 어떤 효과성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사례 관리에서는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프로그램 그 진행 어떤 그 프로그램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입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진행 과정들이나 에서도 물론 매 과정마다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과정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점검, 모니터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에서. 그래서 매 과정마다 점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평가를 받아서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과정평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평가의 방법, 효과성의 평가 방법은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요거 과정평가는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거고, 결과평가라는 것은 총괄평가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수준에 대한 평가, 또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또 통계적 기법에 의한 사전 사후평가, 또 단일평가 사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단일 사례 평가들을 좀 많이 활용들을 하게 되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사전, 사후 평가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즉 프로그램의 사례 관리자 선생님이 개입하기 전에 평가를 미리 하고요. 사전에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의 사례 관리자가 프로그램 개입 후에 개입이 종료된 후에 이제 사후 평가를 해서 사전과 사후의 비교, 변화 정도를 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 또 단일 사례 평가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개입 전 기초선을 검사를 하고 개입 후에 개입 정도의 변화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프로그램 개입 전과 후에 또 결과들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또 개입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즉,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사전사후평가처럼 기초선이라는 걸 미리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단일 집단 사전사후 또는 달인사례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개입 전에 기초선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개입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사전에 그 개입 전에 사전의 어떤 평가들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사후의 평가는 어땠는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많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후에 이제 종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 관리의 종결은 보통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길면 뭐 단연간의 어떤 사례 관리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통의 사례들은 한 1년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이 종결 과정에서는 그 종결 사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의 종결을 원하는 경우 종결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요한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종결을 권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사례 관리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사례 관리에 대한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다른 지역이나 기관 또는 시설로 옮겨가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가 완화되고 또 클라이언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종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클라이언트 간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결정에 근거하여 보다 긴박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우선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그동안의 서비스를 받으셔서 일정 기간에 자립의 어떤 기틀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있어서는 종결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부득이 서비스를 종결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을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 그러면 사례 관리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종결 단계는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 또 진행이 됩니다. 종결을 위한 단계, 종결을 위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종결을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에 대한 전반을 요약하고 기록을 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종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결에 대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에 대한 요약과 종결을 기록하는 어떤 단계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사례 관리를 받게 된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는 어땠는지, 또 사례 관리의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는 어떠했는지, 또 성취된 목적과 목표 및 그 과정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재사정, 또 종결 및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개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을 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추후 다른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례 관리의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자료들이 모아지면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일상적인 어떤 자료들로 모아져서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이론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종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그 163페이지를 보시면 종결 요약 및 평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 종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록들을 남겨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합의된 목표는 어땠는지, 또 진행 과정, 또 변화된 내용들, 또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가 사례 관리의 과정들이 적당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목표 달성과 목표 달성의 여부와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평가들로서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예, 사후 관리 follow-up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그 후에 또 그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예, 즉 클라이언트가 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욕구 해결이나 예, 자원 어떤 활용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지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종결 시와 같은 수준에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둘째로는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또 재개입의 가능성을 좀 탐색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속적인 사후 관리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그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를 좀 보시면 표 5-16에 사후 관리에 대한 양식들을 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후 관리, 또 뭐 2차 사후 관리, 또 사례 관리 담당자의 의견들을 좀 해서 추후에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들로 남겨서 사례 관리에 대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한 기록들로 또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실천 과정들을, 사례 관리에 대한 실천 과정들을 좀 같이 한번 쭉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사례 관리의 실제 상황, 즉 제6장 1인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발표와 함께 어떤 토론의 방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주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